1984년 6월 19일, 필리핀 하에는 해전의 격렬함으로 출렁이고 있었다. USS 카발라호의 잠망경을 통해 허먼 코슬러 함장은 일본의 가장 두려운 항공모함 중 하나가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쇼카쿠호였다. 이 거대한 해상 요새는 진주만에서 사노해 해전까지 거의 3년 동안 태평양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러나 앞으로 20분 안에 6발의 미국 어뢰가 그녀를 해저 깊숙이 보내고 1279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일본 해군 항공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잠수함의 사냥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이 한때 무적으로 보였던 적을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기술과 훈련이 어떻게 결합되어 수중 암살자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하나의 성공적인 공격이 어떻게 태평양 전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쇼카쿠호의 침몰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41년 12월로 되돌아가야 한다. 일본 항공모함들이 진주만 공격을 개시했을 때 쇼카쿠호와 그곳에 있었고 그녀의 비행 갑판에서는 미국 태평양 함대를 황폐화시킬 항공기들이 차례차례 이륙했다. 그녀는 일본의 가장 신예이자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중 하나였다. 길이 844피트, 약 257m, 최대 34노트의 속력, 최대 72대의 항공기 탑재가 가능했다. 자매함 즈이카쿠호와 함께 그녀는 일본 해군 항공의 최첨단을 대표했다. 이후 2년 반 동안 쇼카쿠호는 태평양 전역에서 연합군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는 인도양 습격에 참여하여 영국 기지들을 공격했다. 1982년 5월 사노해 해전에서 그녀의 항공기들은 USS 렉싱턴호를 침몰시키는 데 일조했지만 쇼카쿠호 자신도 폭격 피해를 입었다. 수리 후 그녀는 동부 솔로몬 해전과 산타크루즈 해전에 복귀하여 싸웠고 그곳에서 그녀의 항공기들은 USS 호넷쇼를 침몰시키는 데 기여했다. 1984년 중반까지 쇼카쿠호는 단순한 군함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일본 해군력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다른 항공모함들을 해저로 보낸 전투들에서 살아남았다. 그녀의 숙련된 항공대원들은 일본 제국 해군 최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전세는 바뀌고 있었다. 미국의 산업력은 전례 없는 속도로 에식스급 항공모함들을 생산하고 있었다. 미국 잠수함들은 일본의 보급로를 교살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잠수함 승조원들은 매 순찰마다 그들의 치명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고 있었다. USS 카발라, 새로운 사냥꾼 USS 카발라호는 전쟁에 막 투입된 신예였다. 불과 4개월 전인 1944년 2월에 취역했다. 그녀는 가토급 잠수함으로 미국 잠수함 함대의 주력 중 하나였다. 길이 3리피트, 약 95m, 수상 배수량 1,025톤으로 그녀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설계된 포식자였다. 일본 선박 사냥. 그녀의 함장, 허먼 조셉 코슬러는 35세였고 이번이 잠수함 함장으로서의 첫 전투 순찰이었다. 그러나 이것에 속지 말라. 코슬러는 1935년부터 잠수함에 근무해왔고 지난 2년간 다른 함정들에서 부장으로 복무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압박 상황에서 냉철했으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다. 카발라호는 80명의 승조원을 태웠고 이들은 한 번에 몇 달씩 그들의 집이 될 강철관 속에 빽빽이 들어찼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 군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오와의 농부들, 디트로이트의 공장 노동자들, 캘리포니아의 학생들로 잠수함 근무가 해군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원한 젊은 미국인들이었다. 잠수함 근무는 추가 수당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가 있었다. 미국 잠수함 승조원의 사상률은 미군 전 부문 중 가장 높았다. 대략 5명 중 1명은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승조원들은 교대로 잠자리를 공유해야 했다. 공기는 디젤 연기, 땀 냄새, 습기로 가득했다. 한 잠수함 참전 용사는
그것을 하수관에서 2달간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은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이점들도 가지고 있었다. 미국 잠수함은 우수한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본은 대부분 이것이 부족했다. 그들의 어뢰는 초기 전쟁 문제들이 해결된 후 신뢰할 수 있고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매직과 울트라 같은 암호 해독 작전을 통한 미국 정보부는 종종 일본 선박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알고 있었다. 결전 무대. 필리핀 하에 1944년 6월, 미국은 포레이저 작전을 개시했다. 사이판, 티니안, 괌을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 침공이었다. 이 섬들은 결정적이었다. 그곳의 기지에서 미국의 새로운 B-29 슈퍼포트리스 폭격기들은 일본 본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일본 해군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기동함대를 조직했다. 그들이 남긴 거의 모든 것, 결전을 위해 4척의 항공모함, 5척의 전함, 13척의 순양함, 그리고 수많은 구축함들이 미국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항해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자신의 대규모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15척의 항공모함, 7척의 전함, 21척의 순양함, 그리고 69척의 구축함.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것도 배치했다. 일본 함대가 접근할 때 그들을 차단하도록 배치된 잠수함 경계선. USS 카발라호는 필리핀 해에서 대략 마리아나 제도와 필리핀 사이에서 순찰하도록 배정되었다. 그녀의 명령은 명확했다. 일본 함대를 찾고 그들의 위치를 보고하고 가능하면 공격하라. 6월 17일, 카발라호는 마셜 제도의 마주로 환초를 떠났다. 이틀 동안 그녀는 텅 빈 바다만을 보았다. 그리고 6월 19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냥의 시작 1944년 6월 19일 오전 8시. 카발라호는 수면에서 항행 중이었고 배터리를 충전하며 순찰 구역을 향해 좋은 속도를 내고 있었다. 갑자기 막루 요원들이 상공에서 항공기를 발견했다. 일본 항공기였다. 코슬러는 즉시 긴급 잠항을 명령했다. 카발라호는 1분도 안 되어 파도 아래로 미끄러졌고 승조원들은 그들의 전투 위치로 서둘러 이동했다. 잠망경을 통해 코슬러는 어디에나 항공기들을 볼 수 있었다. 전투기, 급강하 폭격기, 뇌격기. 그들은 그를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훗날 대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으로 알려질 전투를 위해 미국 함대를 향해 가고 있었고, 그곳에서 미국 전투기들은 하루에 300대 이상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시킬 것이었다. 그러나 항공모함 항공기가 있다면 근처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한다. 코슬러는 발각될 위험에도 불구하고 잠망경을 올려두고 수평선을 주시했다. 그리고 오전 11시 52분, 그는 그녀를 보았다. 잠망경 뷰의 아지랑이를 통해 거대한 항공모함이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시야에 나타났다. 그녀는 좋은 속도를 내고 있었다. 아마도 20노트, 그리고 잠수함을 피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쇼카쿠호였다. 코슬러는 아직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았다. 일본의 대형 함대 항공모함 중 하나. 이것은 모든 잠수함 함장이 꿈꾸는 표적이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쇼카쿠호는 예측할 수 없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카발라호는 잠항 상태에서 9노트밖에 낼 수 없었다. 공격 위치에 도달하려면 완벽한 타이밍, 강철 같은 신경, 그리고 많은 행운이 필요했다. 6시간의 추적 다음 6시간 동안 코슬러는 그의 먹이를 추적했다. 이것은 극적인 음악과 빠른 액션이 있는 영화 같지 않았다. 이것은 수중에서 벌어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체스 경기였고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은 카발라호의 80명 모두의 죽음을 의미했다. 쇼카쿠호는 오전 공격에서 항공기들을 회수하고 있었다. 코슬러는 카발라호의 소나를 통해 그녀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의 프로펠러의 무거운 진동음, 호위 구축함들의 더 높은 음조의 소리들. 그가 잠망경을 빠르게 올려볼 때마다 그는 발각될 위험을 무릅썼다. 구축함들이 즉각적인 위협이었다.
일본 구축함들은 폭로해를 탑재하고 있었다. 특정 깊이에서 폭발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폭발물로 채워진 드럼 모양의 무기. 만약 그들이 카발라호의 잠망경을 발견하면 그들은 공격할 것이고 잠수함의 선체를 부술 수 있는 폭로의 패턴을 투하할 것이다. 코슬레오는 소나와 도표에 의한 접근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소나 조작권은 헤드폰을 통해 듣고 표적의 방위와 음향 특성을 보고했다. 사령탑의 작전팀은 종이 위에 쇼카쿠호의 위치, 속도, 지그재그 패턴을 추적했다. 이 데이터로부터 그들은 카발라호의 어뢰가 도착할 때 쇼카쿠호가 어디에 있을지 계산했다. 그것은 수학과 추측이 동등하게 혼합된 것이었다. 오후 5시까지 코슬레어는 카발라호를 쇼카쿠호의 예상 항로 앞으로 기동시켰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다. 기다리는 것. 그는 쇼카쿠호가 자신에게 오도록 해야 했다. 만약 너무 일찍 움직이면 발각될 것이다. 너무 늦게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것이다. 치명적인 순간 오후 11시 52분. 쇼카쿠호를 처음 발견한 지 정확히 12시간 후. 항공모함이 카발라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3,000야드. 2,000야드. 호위 구축함들이 머리 위를 지나갔다. 카발라호 내부에서 승조원들은 바로 위에서 회전하는 그들의 프로펠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이 반드시 발각되었을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다. 모두가 기다렸다. 그리고 구축함들이 지나갔다. 그리고 쇼카쿠호가 완벽한 위치에 있었다. 잠망경 올려. 코슬러가 불렀다. 잠망경이 갱에서 쉿소리를 내며 올라왔다. 코슬러는 얼굴을 저반 렌즈에 눌렀고 그가 기다려온 것을 보았다. 쇼카쿠호의 거대한 선체가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불과 1200야드 떨어져 있었다. 방위, 마크, 거리, 마크, 선수각, 우현 20도, 잠망경 내려. 사격 통제팀이 어뢰 데이터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했다. 사격 해를 계산하는 아날로그 기계식 컴퓨터. 해는 양호했다. 6개의 전방 어뢰 발사관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최종 방위와 발사, 코슬러가 명령했다. 잠망경 올려, 마지막 확인. 쇼카쿠호는 여전히 항로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1번 발사, 2번 발사, 3번 발사, 4번 발사, 5번 발사, 6번 발사. 6발의 마크 14의 어로에가 카발라호의 전방 발사관에서 뛰쳐나왔고 각각 6살 43파운드, 약 295kg의 토르펙스, 탄두를 탑재한 3,000파운드, 약 1,302kg의 무기였다. 그들은 거품 흔적을 남기며 46노트로 가속하여 쇼카쿠호를 향해 곧고 정확하게 달려갔다. 잠망경 내려, 깊이 유지, 우현타, 전속, 전진. 카발라호는 잠항하고 방향을 틀어 불가피한 방역을 피하기 위해 달아났다. 승조원들은 머릿속으로 초를 세웠다. 46노트로 어뢰들은 표적에 도달하는데 약 1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선체를 통해 그들은 그것을 들었다. 첫 번째 폭발, 들리는 것만큼이나 느껴지는 카발라호를 흔든 깊은 충격. 그리고 또 하나. 4발 명중. 카발라호의 6발의 어로에 중 4발이 목표를 찾았다. 사령탑에서 사람들은 환호했고 그들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조용해졌다. 쇼카쿠호의 최후 쇼카쿠호의 함교에서 어뢰들은 마지막 순간에 발견되었다. 항공모함의 우현을 향해 달려오는 하얀 항적들. 기동할 시간이 없었다. 첫 번째 어뢰가 전방 항공 연료 탱크 근처를 강타했다. 폭발로 연료 라인이 파열되고 화재가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전방 승강기 근처를 강타하여 그것을 올린 위치에 고정시켰다. 세 번째는 중앙부를 강타하여 선체를 부러뜨렸다. 네 번째는 후방 기관실 근처를 강타했다. 몇 분 안에 쇼카쿠호는 운명이 결정되었다.
파열된 탱크에서 누출된 항공 연료가 배 전체에 퍼졌다. 화재가 통제 불능으로 번졌다. 항공모함은 우현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마츠바라 히로시 함장은 승조원들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은 희망이 없었다. 오후 12시 20분, 어로의 명중 불과 28분 후 거대한 폭발이 쇼카쿠호를 찢어놓았다. 항공 연료 증기가 화재에 도달했다. 폭발은 문자 그대로 비행 갑판을 위로 날려보내며 항공모함을 두 동강 냈다. 사람들은 수백 명씩 바다로 내던져졌다. 갑판 아래에 갇힌 사람들은 탈출할 방법이 없었다. 물은 잔해 타는 기름, 필사적인 수영자들로 출렁겼다. 오후 3시 1분, 카발라호의 공격 3시간 후 쇼카쿠호의 함수가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그녀의 한미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그녀는 거의 수직으로 매달려 있었고 마지막 도전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파도 아래로 미끄러졌고 1,110명의 남자들을 함께 데려갔으며 함선과 함께 침몰하기로 선택한 마츠바라 함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주만, 사노해, 동부 솔로몬, 산타크루즈에서 살아남은 항공모함이 사라졌다. 1,960명의 승조원 중 388명만이 생존했다. 폭로의 공격 생존, 그러나 카발라호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쇼카쿠호에 호위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을 때 그들은 분노로 카발라호를 향해 돌아섰다. 다음 3시간 동안 코슬러 함장과 그의 승조원들은 모든 신경을 시험하는 폭로의 공격을 견뎌냈다. 일본 구축함들은 카발라호가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위치로 달려가 잠수함이 탈출할 수 있는 지역을 커버하도록 설계된 패턴으로 폭로해를 투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폭로해가 충분히 가까이 폭발하여 사람들을 격벽에 내던졌다. 전구들이 산산조각났다. 코르크 단열재가 천장에서 비처럼 쏟아졌다. 잠수함의 선체가 압력 아래 신음했다. 두 번의 폭발이 더 이어졌고 더 가까웠다. 카발라호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계기판에 금이 갔다. 유압 라인이 파열되어 기름을 분사했다. 폭로에 대비 코슬러가 침착하게 명령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사람들은 느슨한 장비를 고정하고 자세를 잡고 기다렸다. 세 발의 폭발 패턴이 충분히 가까이 터져서 불이 꺼졌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선체가 신음하는 소리, 엄청난 압력 아래 물이 들어올 길을 찾으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폭로의 공격은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총 116발의 폭로해를 투하했고 일부는 경미한 손상을 입힐 만큼 충분히 가까웠다. 그러나 코슬레어는 숙련된 잠수함 승무원이었다. 그는 깊이를 다양하게 바꾸고 항로를 자주 변경했으며 필요할 때 조용히 항해했다. 마침내 어둠이 내려앉자 공격이 멈췄다. 폭로해가 바닥나고 자신들의 연료가 걱정된 구축함들은 사냥을 포기했다. 카발라호는 여전히 잠항한 채 느린 속도로 몰래 빠져나가 공격 지점과 자신 사이에 수마일을 두었다. 오후 10시 코슬러는 마침내 수면으로 올라왔다. 승조원들은 갑판으로 쏟아져 나와 10시간 만에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들 뒤에서 수마일 떨어진 곳에 쇼카쿠호의 생존자들은 여전히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략적 영향 쇼카쿠호의 침몰은 단순히 한 척의 배를 잃은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었고 미국의 증가하는 지배력과 일본의 쇠퇴하는 힘의 상징이었다. 첫째, 즉각적인 전술적 영향. 쇼카쿠호는 일본에 남은 6척의 함대 항공모함 중 하나였다. 같은 날 USS 엘버코어에 의해 침몰된 다이호호와 이틀 후 USS 벨로우 우드호의 항공기에 의해 침몰된 히오호와 결합된 그녀의 손실은 불과 3일 만에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을 절반으로 줄였다. 미국 조종사들이 대마리아나 칠면조 사냥이라고 부른 필리핀 하야의 해전은 또한 일본에게
600대 이상의 항공기와 대부분의 숙련된 항공모함 조종사들을 잃게 했다. 일본의 항공모함 항공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항공모함들을 가지고 있었다. 주이카쿠호, 준요호, 료호호,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러나 숙련된 조종사들 없이, 그리고 연료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 배들은 떠다니는 표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둘째, 전략적 영향. 쇼카쿠호와 그녀의 자매 항공모함들의 손실은 일본이 더 이상 바다의 통제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미국이 도서 점령 작전을 계속할 수 있게 했고, 사이판, 티니안, 괌, 그 다음 이오지마와 오키나와를 점령했다. 각 섬은 미국 폭격기들을 일본에 더 가까이 데려다 주었다. 쇼카쿠호의 침몰 몇 달 안에 비구두급 아티카나 땅 비유시구 슈퍼포트리스들이 마리아나에서 일본 도시들을 폭격하기 위해 날아갔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로 절정에 달할 전략 폭격 작전은 미국이 마리아나를 통제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마리아나를 통제한 것은 부분적으로 카발라호 같은 잠수함들이 일본의 방어 능력을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심리적 영향. 일본 수병들과 지휘관들에게 쇼카쿠호의 손실. 너무나 많은 것에서 살아남은 배, 일본 해군력의 상징. 은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진주만에 있었다. 그녀는 렉싱턴호와 호네토를 침몰시켰다. 만약 쇼카쿠호가 단 한 척의 잠수함에 의해 침몰될 수 있다면 일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미국 잠수함 승무원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전술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였고, 수년간의 문제 끝에 마크 14 어뢰가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무기라는 증거였으며, 그들이 일본의 최고를 상대로 싸워 파괴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인간적 비용. 쇼카쿠호가 침몰할 때 죽은 1279명의 일본 수병들을 잊지 말자. 그들은 괴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하는 대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들, 형제, 아버지, 남편. 많은 이들이 전쟁이 시작되기 수년 전에 해군에 입대했다. 일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징집병들이었다. 모두가 고통 속에서 죽었고, 화재에 타거나 침수된 구호에게서 익사하거나 그 해역에 들끓는 상어들에게 희생당했다. 마츠바라 히로시 함장은 배가 침몰할 때 그의 함교에 머물렀고, 함장은 배와 함께 침몰한다는 전통을 따랐다. 그 마지막 순간들에 그의 생각들을 상상할 수만 있다. 그가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충분히 했는가? 그가 어뢰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너무나 많은 것에서 살아남은 배가 마침내 그녀의 종말을 맞이했는가? 생존자들은 구조가 오기 전수, 시간 동안 물속에서 직면했다. 일부는 피로로 익사했다. 일부는 부상으로 죽었다. 구조된 사람들은 그 경험으로 트라우마를 입었고, 배가 침몰할 때 갑판 아래에 갇힌 사람들의 비명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것은 총력전이었고, 총력전은 감상에 빠질 여지가 없었다. 카발라호의 승조원들은 진주만으로 항해하면서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다. 그들은 그럴 모든 권리가 있었다. 그들은 목숨을 걸었고 몇 시간 동안 인내심 있게 사냥했으며 공격을 완벽하게 실행했고 혹독한 반격에서 살아남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훌륭하게 수행했다. 코슬러 함장은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는데 미국의 두 번째로 높은 용맹 훈장이었다. 카발라호는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의 승선했던 사람들은 손자들에게 그들이 일본의 가장 위대한 군함 중 하나를 침몰시켰다고 말할 수 있었다. 미국의 잠수함 전쟁 카발라호의 성공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였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잠수함 전쟁, 해군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작전 중 하나. 1941년 12월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태평양에 약 50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은 오래된 함정들과 몇 척의 신형 함대 잠수함들이었다. 일본은 400만 톤 이상의 상선을 가지고 있었다. 유조선, 화물선, 수송선, 제국을 보급하는. 1945년 8월까지 미국 잠수함들은 일본 선박 500만 톤 이상을 침몰시켰다.
총 전투 300척의 선박. 그들은 8척의 항공모함, 1척의 전함, 11척의 순양함, 그리고 200척 이상의 다른 군함들을 침몰시켰다. 그들은 일본의 상선단을 파괴하여 그녀의 경제를 교살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은 굶주리고 있었고 원자재 부족으로 공장들은 침묵했으며 연료가 없어 군대는 이동할 수 없었다. 미국 잠수함들은 이것을 총 288척의 함정으로 달성했고 그중 약 180척이 전투를 보았다. 그들은 전쟁 첫 2년 동안 그들을 괴롭힌 초기 어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냈다. 그들은 미국 군 중 가장 높은 사상률을 겪으면서 이것을 해냈다. 52척의 잠수함이 손실되고 3,5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침묵의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전쟁 중 그들의 작전이 기밀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들이 항공모함 전투와 해병대 상륙을 대서특필하는 동안 잠수함 작전은 비밀로 남아 있었다. 전쟁 후에야 이 소규모 부대가 어떻게 일본을 무릎 꿇게 했는지의 전체 이야기가 드러났다. 기술과 전술 카발라호는 많은 함정 중 하나였지만 그녀의 쇼카쿠호 침몰은 전쟁의 가장 중요한 잠수함 공격 중 하나로 두드러진다. 그것은 신중한 추적, 완벽한 실행,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결합했다. 미국 잠수함 승무원들을 그토록 효과적으로 만든 모든 것, 이와 같은 공격을 가능하게 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가토급 잠수함은 공학의 걸작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 설계된 그것은 300피트, 약 91m까지 잠수할 수 있었지만 승조원들은 때때로 긴급 상황에서 더 깊이 갔다. 그것은 10개의 어뢰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전방 6개, 후방 4개, 그리고 총 24발의 어뢰를 탑재했다. 수면에서 디젤 엔진은 최고 속도 20노트를 제공했다. 잠항 시 전기 모터는 9노트를 제공했지만 이것은 배터리를 빠르게 소모시켰다. 마크 14 어로에는 문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전쟁 초기 잠수함 승무원들은 그것이 너무 깊이 달린다는 것을 발견했고 종종 표적 아래를 무해하게 통과했다. 선박의 용골 아래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된 자기 기폭 장치는 종종 실패했다. 그리고 접촉 기폭 장치는 너무 취약하여 명중했을 때도 때때로 폭발하지 않았다. 1984년 중반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었다. 마크 14하는 이제 정확하게 올바른 깊이에서 달렸고 신뢰성 있게 폭발했다. TNT보다 더 강력한 643파운드, 약 291kg의 토르펙스 탄두를 탑재하여 그것은 떠다니는 어떤 배의 선체도 관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전투를 이기지 못했다. 이러한 무기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훈련, 용기, 기술이 필요했다. 전술적 탁월함 쇼카쿠호에 대한 코슬러의 공격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전술적 탁월함의 여러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인내. 오전 11시 52분 첫 발견에서 오후 11시 52분 공격까지 코슬러는 12시간 동안 쇼카쿠호를 추적했다. 많은 지휘관들은 더 일찍 공격했을 것이고 아마도 놓쳤을 것이다. 코슬러는 완벽한 사격을 기다렸다. 둘째, 위치 선정. 그는 카발라호를 쇼카쿠호의 항로 앞으로 기동시켜 항공모함이 그에게 오도록 하여 뒤에서 쫓기보다는 수직 사격을 위한 위치에 놓였다. 움직이는 표적을 명중시키기 위한 최고의 각도. 셋째, 계산. 사격 통제해에는 카발라호의 움직임, 쇼카쿠호의 움직임, 어뢰 속도, 그리고 시간 지연을 고려해야 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잘못하면 어뢰가 빗나간다. 코슬러의 팀은 그것을 올바르게 해냈다. 넷째, 신경. 불과 1200야드에서 발사한다는 것은 구축함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너무 가까워서 불편했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어뢰들은 이동할 거리가 적었고 쇼카쿠호가 탐지하고 회피할 시간이 적었다. 다섯째, 탈출 계획. 어뢰가 발사되자마자 코슬러는 카발라호를 돌려 깊이 잠항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감상하기 위해 기다리지 않았다.
이것은 뒤따른 폭로의 공격 동안 그의 함정을 구했다. 모든 성공적인 잠수함 공격은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했다. 그러나 카발라호의 쇼카쿠호 공격만큼 완벽하게 결합한 것은 거의 없었다. 교훈 USS 카발라호와 쇼카쿠호 침몰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을 넘어 울려 퍼지는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첫째, 전쟁은 궁극적으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기술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국 전투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남녀의 기술, 용기, 결단력이다. 코슬러 함장과 그의 80명의 승조원들은 1960명의 승조원을 가진 항공모함을 물리쳤는데 그들이 더 잘 훈련되고 더 잘 지휘받았으며 더 나은 도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인내와 규율이 전투를 이긴다. 코슬러는 더 일찍 공격할 수도 있었고 아마도 놓쳤을 것이다. 그의 12시간 추적은 진정한 사냥꾼의 인내를 보여주었다. 셋째, 전쟁은 승리 속에서도 끔찍하다. 700무명의 남자들이 쇼카쿠호가 침몰할 때 죽었다. 가족, 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 전쟁은 때때로 필요하지만 우리는 죽음 자체를 결코 축하해서는 안 되며 싸우는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만을 축하해야 한다. 전후 전쟁 후 USS 카발라호는 살아남았지만 쇼카쿠호는 그렇지 못했다. 카발라호는 계속해서 에번의 전투 순찰을 더 완료하며 추가 일본 선박들을 침몰시켰다. 그녀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훈련용 잠수함으로 개조되어 1968년까지 복무했다. 오늘날 그녀는 텍사스 갤버스턴의 박물관 선박으로 정박해 있으며 방문객들은 그녀의 갑판을 걸으며 깊은 곳에서 사냥하는 것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다. 쇼카쿠호는 필리핀하의 수면 아래 1200피트, 약 366m 깊이에 누워 있으며 그녀의 잔해는 결코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는 승조원들과 함께 쉬고 있으며 전성기의 일본 해군력과 끝까지 충실하게 복무한 사람들의 기념비가 되었다. 1944년 6월 그날 잠수함과 항공모함 사이의 결투는 태평양 전쟁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미국의 해군 지배력을 입증했고 일본의 패배를 앞당겼으며 가장 강력한 군함들조차도 인내심 있고 숙련된 공격자들에게는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6발의 어뢰, 12시간의 추적, 완벽한 실행의 한순간,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흐름은 영원히 바뀌었다.